제발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노을 지는 묘지에 아이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이장 작업자들 앞을 막아선 두 아이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습니다. 8살 혜린과 태우가 작은 손으로 무덤을 껴안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죽은 딸 수빈을 보았어요.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3년 전 딸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사위가 말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이가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어요.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지키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태우는 무덤을 두 팔로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덤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수빈의 자식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요? 수빈이가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들이었어요.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위는 왜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왜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만두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비서가 놀라 물었어요. 회장님? 이장 작업 중단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작업자들이 천천히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요. 할머니는 강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비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위가 숨긴 진실, 미국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쌍둥이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날 밤 최명희 회장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빈을 닮은 그 눈빛, 무덤을 지키던 그 절실함.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비서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강 비서야, 나 정말 모르겠어. 수빈이가 쌍둥이를 낳았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조사를 해볼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수빈 양의 자녀인지.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봐.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다칠까봐. 강 비서가 나간 후 할머니는 수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수빈아,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 미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사위 정한수가 전화로 말했던 그 충격적인 내용들. 어머님, 수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한수는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수빈이가 다른 남자와 동거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저한테도 말 못했나 봐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한수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강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어제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름은 혜린, 태우.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3년 전부터요. 고아원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지? 김준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어요. 김준서? 할머니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한수 씨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시겠죠? 강 비서의 말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 그 김준서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한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한수야. 어제 묘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정한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한수야, 혹시 수빈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정한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 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아이들을 봤어. 수빈이를 많이 닮은 쌍둥이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들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수빈이가 숨겨뒀었나 봐요.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왜 정한수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다고 하는 걸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이 너무 상심하실까 봐서요. 수빈이가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니. 정한수의 설명은 3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아버지가 김준서라는데, 아니,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정한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강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 그 김준서라는 사람, 미국 대학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수빈 양과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김준서는 한국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고 하네요. 부유한 가문? 네. 근데 3년 전 한국에 들어온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수빈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했을 때였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났어. 그때 수빈이의 목소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바빠서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 비서야,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 정확한 진실을 알아와야겠어. 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왜 정한수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야. 강 비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묘지가 보였어요. 수빈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왜 내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지. 그날 밤 할머니는 수빈이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수빈이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서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한테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빈이는 정말 행복했었구나. 그럼 왜 정한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김준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였습니다. 다음 날 강 비서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서의 가족을 찾았어요. 누구지? 서울에 사는 김 회장 가문입니다. 김준서는 그들의 외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혜린과 태우는 재벌가의 손주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김 회장 부부가 손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강 비서야, 김 회장 가문에 연락해봐. 그리고 정한수의 행적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숨겼고 두 가문을 속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이들을 구해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한수가 숨긴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국 보스턴 3년 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구석자리에 앉아 경제학 교재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나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지만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장학금으로 간신히 학업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또래의 남자가 웃으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빈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경제학 수업 듣고 계세요? 제가 그 과목 지난 학기에 들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저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막막했던 차에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준서예요. 김준서. 수빈이에요. 최수빈.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수빈은 열심히 따라갔어요. 함께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빈 씨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가족이 여기 이민 와서요. 아버지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준서 씨는요? 저는 유학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쪽으로 편입했거든요. 준서는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유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도서관을 넘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캠퍼스 벤치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준서는 수빈이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요리 좀 하는데 한식 먹고 싶지 않아요? 수빈은 사양하려다가 한식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래였습니다. 준서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지내던 수빈에게는 부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따뜻했습니다. 수빈은 모르는 사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너무 매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서요. 그날 이후 수빈은 준서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수빈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을 때 난방이 나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관리실에 전화했지만 주말이라 월요일에나 고칠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고민 끝에 수빈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준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친구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지만 준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빈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수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어요. 수빈의 원룸 난방은 고쳐졌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빈 씨, 제 생각인데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요? 방도 2개고 수빈 씨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빈 씨랑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수빈의 볼이 붉어졌어요. 사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준서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서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수빈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수빈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빈의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민감해졌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커피 향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수빈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즘 과제가 많아서.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준서가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수빈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수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네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쌍둥이십니다. 쌍둥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서에게 말하는 순간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쌍둥이래. 우리 아기 둘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빈은 준서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서가 수빈을 껴안았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쌍둥이라니. 준서의 목소리에 벅찬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는 수빈을 조심스럽게 안은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쌍둥이라니.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수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서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수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둘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행복한 고민들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빈에게 말했어요. 수빈아, 내가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한국? 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우리 결혼하는 것도, 아기 생긴 것도,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수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준서야, 혹시 너희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해? 우리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아기부터 생겼잖아. 준서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좋아하실 거야. 손주가 한 번에 둘이나 생긴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말이야. 준서는 수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올게. 수빈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가서 같이 살자. 여기보다 한국이 애들 키우기 훨씬 좋잖아. 일주일 후 준서는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수빈은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배를 쓰다듬으며 준서를 배웅했습니다. 빨리 다녀올게.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 자주 할게. 준서는 수빈을 안아주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수빈은 웃으며 준서를 밀었어요. 얼른 가. 비행기 놓치겠어. 준서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빈은 손을 흔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러면 준서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곧 오신대.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수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준서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들이 꿈꾸던 행복한 미래가 산산조각 날 줄은. 보스턴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수빈은 준서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기다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준서의 부모와 수빈의 어머니 최명희 회장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행복했던 미국에서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3년 전 준서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부모님께 수빈과 쌍둥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미 누군가가 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공항 로비에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정한수였습니다. 수빈의 어머니 최명희 회장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준서 씨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정한수입니다. 최명희 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준서는 당황했어요. 수빈의 어머니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수빈이 엄마가요? 어떻게 절 아시죠? 정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수빈 양과의 관계도, 임신 사실도.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차에서 이야기하죠. 정한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준서는 불안했지만 수빈의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급 세단 안에서 정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회장님은 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준서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왜요? 수빈이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정한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김 회장의 아들이죠. 준서는 놀랐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재벌끼리의 결합은 복잡해요. 특히 최 회장님은 김 회장님과 사업상 경쟁 관계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사업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정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이미 수빈 양의 결혼 상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요? 저입니다. 준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한수의 말이 사실일까요? 수빈이가 그런 걸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정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명희 회장에게서였어요. 네, 회장님. 김준서 씨를 모셔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직접 이야기해야겠어요. 차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최명희 회장의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사무실 안에서 최명희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김준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준서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수빈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최명희 회장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따뜻했지만 그 밑에는 서늘함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수빈이와 결혼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명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벌가의 결혼은 개인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문의 명예와 사업상의 이익이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수빈이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최명희 회장이 돌아서며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더욱 안 돼요. 사생활을 우리 가문에 받아들일 순 없어요. 준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생활하고요? 저희는 결혼할 예정이에요. 미국에서의 동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법상으로도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최명희 회장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내가 제안할게요. 수빈이와 헤어지세요. 대신 당신 가족에게는 사업상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준서는 분노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최명희 회장이 냉소했어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사랑으로 현실의 벽을 허물 수 있나요? 그때 정한수가 다가와서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서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수빈 양은 저와 결혼할 거예요. 준서가 정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빈이는 절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정한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죽었다고 하면요? 뭐라고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명희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어요. 준서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수빈이와 헤어질 건가요? 안 헤어질 건가요? 준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수빈이와 아이들은 제 전부니까요. 최명희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정한수에게 눈짓을 했어요. 정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씨, 아쉽지만 이렇게 끝나는군요. 경호원들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빈이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정한수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 사실은 바람둥이였다고도요.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을. 아니면 수빈 양도 같은 운명을 맞게 하고 싶으세요?
준서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수빈과 아이들까지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빈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이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최명희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준서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작되었어요. 현장에는 정한수와 최명희 회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한수는 미국의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 양,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요. 목소리는 슬픔에 가득 찬 연기였어요. 준서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화 너머로 수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서 씨가 한국에서 약혼녀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신을 속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까요? 정한수는 미리 준비해둔 합성 사진들을 보냈어요. 준서가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빈은 충격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배신이라는 이중고였습니다. 수빈 양,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아이들과 함께요. 정한수의 목소리는 위선적으로 따뜻했어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드릴게요. 준서 씨의 유언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한수가 자신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임신 9개월의 수빈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정한수가 공항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수빈 양,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욕망이 번뜩였어요. 임신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낳으면 바로 결혼하죠.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수빈은 정한수의 말이 이상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준서는 죽었고 자신은 이제 홀로 쌍둥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수와 최명희 회장의 진짜 계획은 훨씬 악독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최명희 회장이 키우고 수빈은 정한수와 결혼해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빈이 거부한다면 정한수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서처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순수했던 사랑은 거대한 음모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무고한 수빈과 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준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진짜 진실은 3년 후 묘지에서 최명희 회장이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최명희 회장의 서재. 미국에서 날아온 조사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국 현지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해봐. 김준서 씨와 수빈 양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강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야? 김준서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국에 들어온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 비서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그것은 공항 CCTV 화면이었습니다. 김준서를 마중 나온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정한수 씨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한수가 김준서를 마중 나갔다고?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김준서 씨 가족들은 그의 죽음 이후 갑자기 엄청난 사업상 손실을 보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몰락시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한수가 준서를 죽였다는 말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데? 수빈 양의 죽음도 의문입니다. 강 비서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수빈 양은 아이들을 낳은 후 정한수 씨와 결혼을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거부했다가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김준서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 수빈이도 정한수가 죽인 거야?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사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 수빈이를 죽였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강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정한수 씨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재산을 노렸던 것 같아요. 수빈 양과의 결혼은 그를 위한 수단이었고요. 할머니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정한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빈의 죽음을 알렸는지,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는지.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수빈이 자식이야? 네.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정한수를 당장 불러. 그날 저녁 정한수가 최명희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어. 정한수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지. 김준서. 이 이름 알지? 정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나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수빈이가 미국에서 만났던 남자 말씀이신가요? 그 남자를 내가 죽였지? 정한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저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공항 CCTV에 내가 나와 있어. 김준서를 마중 나간 모습이. 정한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할머니가 냉소했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정한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김준서도 수빈이도.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돈 때문이에요. 회장님의 재산 때문이에요. 정한수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수빈이와 결혼해서 상속받을 계획이었는데 그 김준서란 놈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거든요. 그래서 죽였다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수빈이도 제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할머니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왜 고아원에 보냈어? 귀찮았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정한수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너 같은 놈이 완벽할 리 있나? 할머니가 배를 눌렀어요. 강 비서와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경찰서에 인도해. 정한수가 비웃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통할 증거 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녹음했어. 방금 전 내가 한 모든 말을. 정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강 비서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한수는 갑자기 발악했어요. 당신도 똑같아요. 재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짓밟고 나는 내 딸을 죽인 놈과는 다르다. 경호원들이 정한수를 끌고 나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한수가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빈아,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딸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우리 수빈이 자식들을. 그런데 김준서 씨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분들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어. 함께 키우자고 해야겠어. 다음 날 할머니는 직접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혜린과 태우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혜린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나는 너희 외할머니야. 거짓말이에요. 우리 외할머니는 없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서 어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어. 너희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어.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나쁜 아저씨가 죽였어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아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나요? 무슨 말이니? 우리 봤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를 다치게 하는 거.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우리 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봤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목격했다니. 이제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 거야.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정말이에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약속해.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서의 부모들과 만나야 했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정한수가 구속된 다음 날, 최명희 회장은 감정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준서 씨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시나? 네. 3시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이제는 냉정하게,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빈의 대학 동창이었던 지영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충격이에요. 정한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지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입에 올리지 마. 이모, 그래도 너무 차가우신 것 아니에요? 수빈이가 죽었는데. 지영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들만 더 다쳐.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지영은 할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3년 전만 해도 따뜻했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수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복수해줄게. 끝까지 가볼 거야. 오후 3시, 김준서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60대 초반의 품격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명희입니다. 할머니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채 인사했어요. 김영수입니다. 아내 정미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도 무겁했어요. 일단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믿고 있던 사람이 준서 씨를 해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렇게 죽었나요? 네. 정한수라는 놈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김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놈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에서 최대한 무거운 형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때 김 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할머니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혜린과 태우의 사진이었어요. 김 회장 부부가 사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서를 똑 닮았네요. 김 회장 부인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우리 준서가 이런 예쁜 아이들을 남겨뒀구나. 할머니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아이들 양육 문제를 상의해야 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키워야죠. 우리 준서의 아이들인데.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두 가문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렸어요. 함께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양쪽 가족이 모두 필요해요. 김 회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중에는 제가, 주말에는 김 회장님 댁에서. 어떠세요? 김 회장 부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나중에 아이들을 뺏으시려는 건 아니죠? 할머니는 김 회장 부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만 생각해요. 그때 김 회장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요.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아이들 명의로 신탁 설정할 거예요. 양쪽 가문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김 회장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정한수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해요. 그리고 그가 피해 입힌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하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김 회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냉정해야 살아남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요. 차가운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정한수 같은 놈들이 좋아해. 틈을 노리거든. 지영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슬퍼하셔도 돼요. 수빈이가 죽었는데. 할머니의 눈에 잠깐 눈물이 스쳤지만 금세 차가워졌어요. 슬퍼할 시간에 복수를 완성해야 해. 다음 날 할머니는 정한수의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정한수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의뢰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사정? 사람을 2명이나 죽인 놈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 가난했거든요. 돈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할머니의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증거는 충분히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의뢰인은 무기징역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수빈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둔 딸의 방이었어요. 수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준서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끝까지 갈 거야. 그놈이 너희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할머니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이제 사치였어요. 오직 정의와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법정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정한수와 그를 도운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따뜻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냉혹한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완벽할 것이었어요. 법정, 선고일. 최명희 회장은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옆에는 김 회장 부부와 혜린, 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한수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3개월간의 수감 생활로 야위러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한수는 김준서와 최수빈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개월을 준비했어요. 살인 1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억 원을 지급하라. 정한수가 비틀거렸어요. 무기징역에 200억 배상까지. 끝났다.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한수의 변호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뭔가요? 저희 의뢰인이 항소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할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요? 5분만 주세요. 구치소 면회실. 정한수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한수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공범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누구지? 정한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궁금하시면 제 항소를 도와주세요. 그럼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그의 속셈을 간파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살 길을 찾으려는 거구나. 하지만 정한수의 다음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빈 양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수빈 양을 한국으로 유인한 것도,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낸 것도 모두 회장님이 시킨 일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이미 무기징역 받은 몸인데. 정한수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이 김준서를 죽이라고 했어요. 재벌끼리 결합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자신이 정말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정한수와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수빈 양이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문제? 재벌가 아들과 동거하고 있어요.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네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결합은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야. 그리고 정한수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었어요. 그런 남자는 수빈이 옆에서 사라져야 해. 할머니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말을 했었나요? 아니야.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하지만 정한수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그 남자를 수빈 양 옆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할머니는 절망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딸과 준서의 죽음을 초래했을까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긴 거고요. 정한수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할머니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했든 안 했든 살인을 저지른 건 너야. 정한수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책임은 내가 질 거야. 하지만 그것과 내 죄는 별개다.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내 항소는 기각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죗값도 치를 거고. 정한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끝났어. 할머니가 등을 돌렸어요. 정한수의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할머니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내가 정말 그런 지시를 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령 그렇다 해도 살인을 저지른 건 정한수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수빈의 방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수빈아, 엄마가 잘못했나? 내 말 때문에 내가 죽은 건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정한수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며칠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어요. 정한수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한수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횡령, 협박 사건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결국 정한수는 무기징역에 추가로 30년형을 더 받았습니다.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정의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책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했어요. 그것이 수빈과 준서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정한수의 몰락은 완벽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정한수에게 보낸 편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최명희 회장의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혜린과 태우가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김 회장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였어요. 강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차가우셨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지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때문이야. 저 아이들을 보면 수빈이가 떠올라. 정원에서 혜린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여기 와봐요.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린이 꽃을 하나 꺾어서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줄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따뜻해졌어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김 회장 부인이 태우를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온 게 기적 같아요. 정말 그래요. 슬픔 속에서 찾은 희망이에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8살과 7살이 된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김할머니, 김할아버지, 그리고 혜린과 태우. 6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어요. 혜린이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식사 후 할머니는 아이들을 재우러 갔어요. 침대에 누운 혜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보고 있죠? 그럼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을 거야. 태우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이들이 잠든 후 할머니는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수빈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수빈의 유품에서 찾은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준서 오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결혼하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를 정말 사랑할 거예요.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빈아, 엄마가 그때 너를 막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때 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생각이 많아서요. 김 회장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준서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김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도 준서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준서와 수빈이가 원했던 대로. 다음 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빈의 무덤 앞에 선 혜린과 태우는 꽃을 올렸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줘요. 혜린이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태우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마음으로. 그때 김 회장 부부도 도착했어요. 그들은 준서의 무덤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두 무덤 앞에서 6명이 함께 절을 했어요. 준서야, 수빈아, 우리가 잘 키울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했던 만큼 우리도 사랑할게. 묘지를 나서는 길에 태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쁜 아저씨는 이제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 다시는 나올 수 없어. 영원히요? 영원히.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수빈의 대학 동창이었죠. 이모, 아이들이 정말 예뻐졌네요. 지영은 혜린과 태우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이모가 누구예요? 혜린이 물었어요. 엄마의 친구야.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빈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할머니는 혼자 발코니에 나왔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이제 엄마가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될게. 내가 못해준 사랑을 대신 해줄게.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수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들과 김 회장 부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혜린과 태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모두 놀랐어요. 왜요? 김 회장이 물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혜린이 기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맨날 우리랑 놀아줘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만 생각할 거야. 태우도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아이들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김 회장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1년 후, 혜린과 태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입학식 날 할머니와 김 회장 부부가 모두 참석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 혜린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찍어요. 아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수빈아, 준서 씨 잘 보고 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크면 뭐가 될까요? 혜린이 물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든 되면 돼. 의사요.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태우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경찰관이요. 나쁜 사람들을 잡을 거예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훌륭한 꿈들이야. 김 회장이 말했어요. 너희 엄마 아빠도 그런 마음 착한 사람들이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했다. 혜린이는 의사, 태우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수빈이와 준서가 키웠다면 분명 이런 아이들로 자랐을 것이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수빈아, 고마워. 이런 보물 같은 아이들을 남겨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피보다 진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아프지만 그 사랑으로 남겨진 것들을 소중히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혜린과 태우는 이제 완전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수빈과 준서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